아주 어렵죠. 네. 뭐 당장 그렇다고 적자가 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네.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네. 지금은 1%대까지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어요. 1%. 예. 그러니까 팔아서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거 한때 높을 때 2011년, 12년 그 무렵에는 10% 네. 이 정도까지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예. 1%대까지 떨어졌고 뭐 앞으로 더 그게 가서 마이너스가 될지 그거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그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차가 안 팔려서요. 차가 잘 안 팔려요. 아, 차가. 예, 네. 현대차가 지금 잘 안 팔리고 중국에서도 안 팔리고 미국에서도 안 팔려가지고 뭐 주차장에 그냥 공장 그 뭐 주차장 굉장히 넓은 주차장에 보면 네.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면 뭐 아무튼 차가 쫙 그냥 서 있어요. 예. 아주 직접적인 원인은 토요타 때문일 거라고 봐요. 아, 토요타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예. 잘 팔렸던 이유는 그것도 토요타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토요타가 1,000만 대 대규모 리콜 사태를 겪으면서 네. 그 소비자들의 토요타에 대한 신뢰가 뭐 바닥으로 완전히 추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 반사 이익을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받았고 그리고 뭐 꽤 그럭저럭 괜찮은 차였고 네. 현대차가 네 그래서 뭐 정말 잘 나갔죠. 그러니까 토요타가 네. 갑자기 잘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토요타가 완전한 개혁을 했어요 그 내부에서. 네. 자기들 차 생산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조직면 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변신을 하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네. 정말 대단한 회사로 다시 이제 탈바꿈을 한 거죠. 재출발을 하고 그러면서 토요타 자동차가 엄청 잘 팔리게 되고 뭐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덜 팔리는데 그것을 외부 요인만으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 내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 내부에서 이런 사실을 잘 모르겠어요. 다 알죠. 네. 특히 경영진이라든가 뭐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아는데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차를 생산하는 방식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터질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토요타도 그래서 그 복잡성을 감당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생산 시스템을 단순하게 만들면서도 차종을 여러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가능한가? 그게 예를 들어 토요타 같으면 레고 블록형의 생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들을 레고 블록처럼 만들어 가지고 차 종류가 달라져도 똑같은 부품을 써서 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단 말이죠. 네네. 이러려면 생산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네. 노동자들도 거기에 다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토요타는 그걸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회사를 아예 7개 작은 회사로 다 쪼개버렸어요. 그래서 생산 시스템도 바꾸고 회사의 조직 체계도 바꾸고 일하는 방식도 바꾸고 다 바꾼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신을 했거든요. 네. 현대차라고 그걸 모르겠어요? 왜 안 될까요? 그게. 우리는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그러니까 현대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끌고 온 회사입니다. 네, 그렇죠. 정몽구라고 하는 네, 사람. 예. 이 사람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98년, 99년 그 이후에 현대차 성공은 2012년 뭐 그 무렵까지의 성공은 정말 정몽구의 성공입니다. 예. 정몽구가 끌고 온 거고 아마 그 사람이 없었으면 그냥 그때 망했을 거예요. 99년, 2000년 그 무렵에.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실종 상태잖아요. 정몽구 회장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 예, 그런 예.
뭐 아무튼 뒤에서 뭐 말들이 많아요. 근데 네. 분명히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그건 분명해요. 네. 그러면 그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은 있느냐? 없어요. 정의선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네. 정의선은 아직 바톤을 넘겨받지 못했어요. 네. 바톤을 넘겨받았다면 자기가 인사부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버지의 가신들 다 내보내고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또는 가신들이라고 하더라도 정의선에게 맞추겠다는 어떤 뭐 선서라든가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야 회사가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 안 되잖아요. 글쎄요.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이 예. 정몽구 회장에게 넘기지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막 우격다짐으로 네, 해가지고 네. 막 가져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정의선은 우격다짐을 또 못하는 상태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주 막연하게는 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에게 권력을 넘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정권을 넘겨놓은 상태는 아니란 말이죠. 정몽구 회장의 유사시에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65%의 상속세를 내고 나면 뭐 실질적으로 힘을 못 쓸 겁니다. 네. 정의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석이나 이런 데서 자기는 아버지처럼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는 없고 자기는 이사회 의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사치일 거라고 봐요. 그것도 쉽지 않을 거다. 각각의 지금 CEO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열사의 CEO들, 경영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들이 이제 경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거의 현상 유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토요타처럼 그렇게 아예 그냥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회사의 생산 방식 전체를 다 뜯어 고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아차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예전의 기아차. 예전의 기아차. 네. 예전의 기아차는 그래도 김선홍이 있었잖아요. 김선홍 회장. 예.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카리스마가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회장 역할은 했다고요. 네. 지금은 그것도 없다고 보시면 되죠. 네. 한 사람이 몇 시간 만에 차를 한 대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그 숫자인 거죠. 제가 정확히 그 숫자는 기억은 못 하는데 네. 근데 한국이 그게 굉장히 높아요. 네. 한국의 생산성이 한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 떨어진다고요? 노동산성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거예요. 음. 한국 노동자들이 굉장히 느립니다. 체코나 뭐 이쪽이 굉장히 높고요. 네. 예. 러시아나 이쪽이 노동자들이 젊고 빠릿빠릿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쪽 생산성이 매우 높아요. 압박이 크죠. 그러니까 그게 현대차의 경우에 전체 생산비 중에 14%뭐 그 정도인데 다른 회사들 보면 6%, 7%, 8%그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인건비로 인해서 전체 생산비의 한 7%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데들보다. 네. 예. 이거는 치명적인 겁니다. 예. 치명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현대차는 그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낮아도 되는 회사예요. 아 왜 그렇죠? 네. 그게 노동력이 없어 노동력을 별로 쓰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몽구 회장이. 네. 아. 왜냐하면 이 노조를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노조가 파업을 해도 웬만하면 그냥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아. 그게 모듈화라고 하는 겁니다. 네. 모듈화.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부품이 2만 개 이상인데 네. 그 부품 2만 개가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현장에서 이제 조립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요. 원래는. 네. 그거를 정몽구 회장은 큰 덩어리 5개, 6개 뭐 이 정도로 미리
그러니까 먼저 조립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게 만든 거예요. 현대차 생산 공장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비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예. 그러니까 모비스가 협력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조달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일단 덩어리로 조립을 해서 납품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모비스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정몽구 회장이 장악을 했던 회사잖아요. 네, 현대전공. 그렇습니다. 네, 갤로퍼 만들고 원래는 컨테이너 박스 만들고 네. 뭐 하던 그런 회사인데 이거는 정몽구 회장 자신의 회사고 네. 그러니까 거기는 뭐 노조라든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상당 부분을 조립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현대자동차에. 네. 예. 그래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은 별로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여할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현대차 노조들은. 거기에 비해서 임금은 높고 임금은 최고 수준으로 높은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는 정말 부도덕한 집단이에요. 네. 기여하는 바는 없고 가치는 다 다른 데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내지 모비스에서 만들어내지 네. 뭐. 근데 돈은 여기서 가져가는 거죠. 저는 과거의 기아 자동차를 보시면 안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오너가 사라지고 나면 한국 기업들은 조직 구성원 전원이 썩습니다. 전원이 부패해요. 네. 기아 자동차가 과거에 그랬어요. 임원들 김선홍 회장의 개인 비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끝까지도 안 나왔어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밑에 부사장들 무슨 전무 상무 뭐 해가지고 다 자기 부품업체 하나씩 또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만드는 거죠 새로. 예. 그래서 거기서 납품하고 뭐 노동자들은 거기 부품들 또 빼돌려 가지고 정비 공장에다 팔아 먹고 뭐 자기 차 고치는 데다 갖다 쓰고 아이고 이거는 정말 아수라장이었던 겁니다 거기가. 그러니 자동차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게? 그렇죠. 자동차가 제대로 안 나오고 원가는 엄청나게 비싸고 네. 그런데 차값은 그렇게 못 받잖아요. 네. 차값은 그렇게 못 받으니까 계속 팔면 팔수록 적자가 쌓이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 분식으로 감춘 거야. 기아차가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분식을 한 겁니다. 97년 망할 때까지. 네. 나중에 망하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거의 10년 동안을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그 노조와 김선홍 회장이. 처음에 반짝은 괜찮았어요. 네. 81년, 82년 해가지고 7, 8년 그 이제 프라이드 나올 때까지 봉고 신화 네. 거쳐서 프라이드 나올 때까지는 처음에는 괜찮았다고 그때는 네. 그러니까 열정들이 있었던 거죠. 네. 우리끼리 잘해보자라고 네. 하는 열정이 있는데 네. 그 열정이라는 게 오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네. 감시자가 없으면 썩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16년 동안을 국민기업, 노조기업으로 쭉 지속했는데 네. 그 중에 80년대까지 네. 한 절반은 괜찮은 기업이었고 네. 90년대에 들어서는 완전히 썩고 부패하고 부도덕한 기업이었던 겁니다. 네. 그게 제일 문제예요. 부도덕해지는 거. 부도해지는 거. 오너십이 사라질 경우. 그러니까 오너십이 있을 경우는 네. 오너만 썩든가 오너만 아니면 오너도 청렴하든가. 네. 그러니까 오너가 스스로 청렴하면 그 회사는 전체가 다 청렴한 거고 네. 네. 오너가 썩으면 그냥 오너가 썩은 회사인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오너 체제라는 거는. 근데 오너가 없으면 전체가 다 썩는 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참 한국인의 네. 부끄러운 그만큼 진짜 아직 얼굴입니다. 그 부도덕함이라고 하는 건 참 말하기가 어렵고 부끄러워요. 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대부분 다 부도덕했기 때문에
다 부도덕이기 예, 때문에. 다 부도덕했어요. 심지어 저는 아주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데 저희 집은 묵호였어요. 강원도 묵호. 예.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뭐예요? 그러니까 방학 때 집에 가려고 청량리역에서 그 기차를 타면 말이죠. 기차 타려고 쭉 줄을 서 있잖아요. 줄 서서 그래서 개찰구 딱 열리면 그때부터 막 뛰는 거예요. 앉으려고. 예. 13시간 동안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 네. 묵호까지. 예. 뛰어가서 기차에 들어가면 다 앉아 있어. 예. 이미 예. 다 돈 내고 뒤로 들어간 겁니다. 내고 들어가서.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예. 저도 아버지하고 같이 탈 때 아버지가 뒤로 가서 돈 내고 가서 탄 적이 있어. 진짜로. 다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가 자기 자식 데리고 저 남자애 데리고 목욕탕 가려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다. 야, 너 초등학교 국민학교 안 다닌다 그래? 엄마가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거짓말하라고. 이게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너만 썩었다? 아니에요. 모두 다 썩었어. 모두 다 썩은 거예요. 그런데 오너한테,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에 오너한테 금융 지원을 많이 해줬죠. 그건 확실해요. 그렇죠. 네, 특히 중화학 투자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오너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과 동시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제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 공개 명령 제도예요. 네. 국민주, 공모주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그 재벌들 재산을 뺏어 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네 돈이야? 박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네 돈이야? 네 돈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눠줘 이렇게 한 거죠. 강제로 나눠준 거예요. 그때 저는 정확히 몇 퍼센트가 나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 3분의 2는 최소한 나눴을 거라고 봐요. 재벌들이 형성한 그 부에 네. 3분의 2는 분명히 나눴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강제로 주식 매각을 하게 했는데 그 매각 가격은 어땠느냐? 처음에 액면가였거든요. 네. 그 주당 한 10,000원짜리를 500원에 팔려고 그냥 강제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재벌이 특혜를 받았다? 특혜를 받았죠. 특혜를 받았는데 나누는 것도 그만큼 또 나눴어요. 네. 이미 그 당시에. 그거는 기억 못하죠, 아무도. 그래서 공모주 청약하면 몇십 대 1 다 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다 나누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외환위기 때 다 망했어요. 그렇죠. 거의 다 예, 시원찮은 데들은 다 망하고 지금 남아있는 남아있는 재벌들도 사실은 그때 절반은 망해서 그때 한국 기업들이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사업 정리를 합니다. 네. 그 이전까지 한국의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사업 정리를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뭐 한국식 정서인 거죠.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 내보내. 네. 그 사업을 정리한다는 건 사람을 다 내보낸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못했던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IMF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처음으로 돈 안 되는 사업들은 다 털어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신자유주의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돈 남는 알짜 사업만 그때 처음으로 남겨둘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다시 재도약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래서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때 새로 탄생한 기업들은 국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겠네요. 예. 국가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게 국가하고 관계 있던 것들은 그 전에 다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성공한 거는 다 한국을 떠나서 성공한 거거든요. 글로벌 베이스에서. 예. 공장은 여기 있지만 시장은 전부 해외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공장 자체도 사실은 글로벌화가 대부분 돼 있고. 네. 네.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하고 결정적으로 달랐던 거는 대북 정책인 거고요. 네, 대북 정책. 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결정적으로 달랐죠. 네. 네. 하지만 내치, 네. 그러니까 특히 경제 예. 이거는 뭐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 50보 100보. 55. 예,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방향은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이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좌파예요, 다. 네. 그건 조선 시대부터도 계속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나라님이 뭔가를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 나라님 대신에 지금 대통령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 대통령이 뭔가를 다 알아서 국민들을 보살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은 이거는 그냥 다 좌파 정책들입니다. 그 우파 정책은 그럼 어떤 거냐? 스위스 같은 정책이에요. 스위스. 스위스는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런가요? 예. 아, 왜냐하면 스위스 대통령은 대통령 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7명인데 대통령이 장관 7명이 1년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알 필요가 또 없냐면 대통령이 하는 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청와대 가서 청원하고 뭐 야하단 법석을 하는데 거기 대통령한테 뭐 아무리 청원해봐야 될 게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지가 알아서 하는 건데 국민들이. 국민이 지가 알아서 하는 거. 그게 스위스의 경제 정책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 최저임금도 네. 시간당 3만 원짜리 최저임금 안을 76대 24로 부결시켰어요. 거기도 사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있죠. 예, 그게 3대 1이더라고. 좌파 1, 우파 3이에요. 예. 그런데 그 좌파 1은 뭐냐면 그게 화이트 칼라들이야. 예. 예. 노동자들, 예. 자영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우파예요. 그러니까 아,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 장황해졌는데 한국인들은 다 좌파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뽑는 사람은 다 좌파가 될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우파라 하더라 우파인 것이 보여도 기본적으로는 좌파 노선 50보 100보인 거지. 없다, 이제. 스위스처럼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상혁명을 한번 우리도 거쳐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뭐 50보 100보다. 예. 그건 반대되는 정책이 아니고 누구는 좀 세게 하고 누구는 조금 약하게 하거나 그 정도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거는 사람들이 문재인을 너무 싫어하게 돼가지고 글쎄요. 예. 문재인이 하는 것도 다 싫어하게 된 거 이제. 그래서 미래한국에서 캠페인을 벌이면 네. 자 이제 스스로 책임지자 우리가. 우리 이제 대통령한테 뭐 기대하지 말자. 도대체 대통령한테 기대해가지고 된 게 뭐냐 이게. 이명박, 박근혜, 그렇죠. 문재인 예. 도대체 기대해서 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한테 손 벌리지 말자 우리. 자력갱생하자. 예, 자력갱생하자. 우리 각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면 저는 네. 조금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